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하루 종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막바지 귀경길 정체는 밤 11시가 지나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 호출기가 동시 폭발하면서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다짐해 양측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우려했던 응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환자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간신히 치료를 받는 등 현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유례가 없는 추석 폭염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프로야구는 경기 시작 시간이 3시간씩 미뤄졌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54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고요. 해외로 떠났던 여행객들도 하나둘 돌아오며 인천공항은 추석 연휴 기간 이용객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먼저 도로 정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기범 기자, 지금 고속도로에 나가 있는 거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는 귀경객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 41만 대가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앞으로 9만 대가량이 귀경길에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 4시쯤 정점에 달했던 정체는 지금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양방향 모두 조금 해소된 모습입니다. 주요 지점 상황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입니다. 소통이 원활한 부산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은 아직 차량들의 움직임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중부고속도로 남촌교 부근입니다. 막바지 통행량이 늘면서 양쪽 방향 모두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교통량이 584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밤 11시 이후부터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인천공항도 역대 최다 인원이 이용을 했다고요? 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인천공항도 매우 분주했는데요. 달콤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공항에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해서 일본 삿포로 다녀왔고요. 많이 아쉬운데 어차피 또 내년에 또 추석이 있고 구정도 있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1만 3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입국자 수가 11만 7천여 명으로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0만 4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이는 2017년 기록한 18만 7천여 명을 깨고 역대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모두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 귀가하시고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휴대전화가 널리 퍼지기 전 우리도 많이 사용했던 일명 삐삐, 무선 호출기 기억하시죠?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무선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해 3,000명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엔 8살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폭발 직전 무선 호출기에서 소리가 나 귀에 갖다 대면서 더 많이 다쳤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된 건데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온했던 마트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한 남성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선 호출기가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현지 시각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병원마다 부상자들이 넘쳐났고 거리는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구급차들로 마비됐습니다. 이번 폭발로 최소 9명이 목숨을 잃고 2,7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호출기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헤즈볼라는 최근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호출기 수천 대를 주문했습니다. 공격 직후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أكد حزب الله أن هذا العدو الغادر والمجرم
سينال بالتأكيد قصاصه العادل على هذا العدوان الآثم من حيث يحتسب.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lways obviously concerned about that. This particular incident, I don't want to get into speculate about it or get into hypotheticals about it.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태로 헤즈볼라가 보복을 선언한 가운데 소강 국면을 보이는 듯했던 양측의 갈등이 다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위치 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가 아닌 무선 호출기를 쓰게 했는데 이게 되레 무기가 돼버렸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이런 폭발이 가능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호출기의 제조사, 그러니까 이름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제조사에서는 뭐 당연히 우린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편을 보면 제조업체와 모델명까지 나와 있는데 바로 대만의 제조업체입니다. 네. 이 대만 제조업체에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互相去切我们公司的厂牌，每一台的部分有给我们一个这个 logo 的一个 brand 的费用。 추가로 뿌린 자료를 보면 호출기 안에 있는 배터리로는 폭발할 수가 없다. 수출 후에 호출기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 과열로 폭발한 것이 아닌 폭발물이 삽입되어 보이는데 유통 중에 폭발물이 삽입된 것 같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들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필 호출기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헤즈볼라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ossad and the Israeli military targeting Hezbollah militants. A Lebanese security source tells CNN the devices were new and had been purchased by Hezbollah in recent months. 즉 핸드폰은 악성 코드를 심어두면 도감청에다가 GPS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니까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가 최근 주요 지역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최근 새로운 브랜드로다가 3,000여 개의 호출기를 주문을 했는데 이 첩보가 생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랜 기간 천천히 지금 준비를 해온 겁니다. 사실 모사드나 이스라엘군은 이런 통신 업체를 갖고 이런 일들을 좀 해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통신기기를 이용한 작전은 이스라엘 측이 종종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Palestinian bomb maker who the Israelis located, and they managed to get a cell phone to him. And when he put it up to his ear, it detonated and they killed him. 이런 사례는 중동에서 흔하지는 않아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특히 호출기는 휴대전화만큼 개인이 몸에 부착하고 있는 만큼 특정 인물이나 극소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작전에서 활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스라엘 소행으로 의심을 하기도 하는 건데 레바논이 보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테러도 묘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레바논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귀환을 대헤즈볼라 전쟁의 공식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 16일에는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전직 요인 암살 시도에 대한 저지도 있었고요. 네. 여기에 호출기 테러가 발생하니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전면전보다는 치명상을 입히는 방식의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동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직 중요한 대통령들만 총에 맞는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피살 위기를 넘긴 뒤 첫 대규모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더 중요한 후보라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같은 날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명절인 추석을 축하하는 행사를 백악관에서 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가까스로 모면한 뒤 모습을 드러낸 첫 대규모 행사입니다. It's a dangerous business, however, being president. It's a little bit dangerous. It's, they think race car driving is dangerous. No.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직 중요한 대통령들만 총에 맞는다며 자신이 더 중요한 대선 후보임을 우회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No, and today, a little while ago, I got a very nice call from Kamala. No, it was very nice. It was very nice. It was very, very nice, and we appreciate that. 같은 날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의 추석을 축하하는 색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추석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서면 인사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은 수백 년간 미국의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손아래 동서가 한국계로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Grateful to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for their very acute attention to inclusion. To think that we could be celebrating Chuseok at the White House was probably out of reach. It was out of my imagination. 미국 정부가 성명이 아닌 별도의 행사로 추석을 축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또 다른 결실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과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관계 당국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암살 용의자 라우스가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 달 반 동안 수도 키이우에서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한 미국인 간호사 첼시 웰시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웰시는 라우스가 각종 모임에서 두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고 발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름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웰시는 라우스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해 지난 2022년 6월 귀국하면서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용병부대에서 라우스를 만났던 군인들도 그를 반사회적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He upset everybody he encountered, from volunteers to soldiers, and no one wanted anything to do with him. 월시는 지난해 라우스가 시리아 난민을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불러오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들은 뒤 다시 한번 신고했지만 당국의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폭풍과 태풍으로 인해 전 세계가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폭풍의 영향으로 유럽 중동부엔 폭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태풍이 휩쓸고 간 동남아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휩쓸고 간 헝가리의 한 마을입니다. 주택들은 상층과 지붕만 간신히 드러냈고 도로는 흙탕물에 잠겨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쪽배를 타고 수색, 구조 작업도 이어집니다. I think it's kind of connected to the climatic change because it's a sudden flood. It was raining for 4 days in the area, especially around Vienna in Austria. 폭풍 보리스는 지난 11일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중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한 달치 내릴 비가 단 일주일 사이 쏟아졌습니다. 홍수 피해로 지금껏 확인된 사망자는 21명에 이릅니다. 유럽 중동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태풍,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강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미얀마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복구는커녕 대피와 구조 작업만 계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태풍 야기로 미얀마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도 강한 비바람을 몰고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지도 않은 가운데 14호 태풍 풀라산까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중국 전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한 흉기 공격 사건이 석 달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인이 어린 학생을 노렸는데 최근 유독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입니다. 오늘 오전 이곳에서 일본인 초등학생 한 명이 중국인 괴한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日本人学校の生徒1名が男性に襲われ負傷し病院で治療を受けていると確認をしております. 중국인 용의자는 일본인 학교로 등교하던 남학생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재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인이 중국 내에서 공격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아들인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를 막으려던 중국인 통학버스 여성 안내원이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7일에도 중국 유명 관광지인 원명원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중국인들에게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연휴 마지막 날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며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오늘 아침 6시 5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북방향으로 약 400km를 비행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안보점검회의를 소집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도 논평을 내놨습니다. 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開発は我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はできません.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새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브런슨 육군 중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연합사령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s rapid advance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mbined with its stated ambition to exponentially expand its nuclear arsenal, is the single greatest challenge facing the tri-commands.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는 미국이나 유엔 회원국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미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의 관심 끌기용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9월 중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웠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프로야구 경기가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씩 다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 수원 야구장입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야 할 시간이지만 관중석은 텅 비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4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자 오늘 일부 경기들이 3시간씩 늦춰졌습니다. 화장도 다 녹아버릴 것 같고 사람도 녹아버릴 것처럼 땀이 그냥 냉면이랑 생맥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좀 시원한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관중석 테이블에 올려둔 온도계는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와 경남 양산은 최고 기온 37.2도를 기록하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월 1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기압골 후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위는 완화되겠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 속에 정신건강도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21만 9천 명을 분석한 결과 평년 기온이 1도 오를 때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도한 열기와 습도가 스트레스를 고조시켜 우울감을 높이는 만큼 폭염 시 정신건강 관리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가 과거에도 7건의 미흡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가 하면 수사 절차를 어기거나 민원인에게 되레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성범죄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해당 남성을 가해자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헬스 간 거 맞지 않냐고. 그러면서 반쯤 저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해당 여성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무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몰아가기식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상급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성 동탄경찰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간 해당 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 중 7건의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종결하거나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사 절차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를 지시하고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수사팀에 대해선 팀 전체를 인사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추석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8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15개 마을에 추석 전날부터 36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이 폭염 속에 물 없는 추석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복도에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6분쯤 이곳에 사는 8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땐 피해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계속 소리가 나요. 싸우는 소리가. 자주 싸우니까 싸우다 사단이 났구나.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이던 중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살수차가 세워져 있고 경로당 앞에는 생수가 가득합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과 율촌면 15개 마을에 추석 전날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연휴 기간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수장 수위가 낮아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급수는 36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부터 재개됐지만 주민 1,600여 명이 폭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엔 경북 고령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돈사 2개 동이 모두 탔고 돼지 1,000마리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요새 몇몇 배달앱은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배달비를 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주문량을 늘리면 오히려 매장에서 살 때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숨은 가격, 그러니까 이중 가격 때문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앱 속 맥도날드 햄버거 주문 화면입니다. 5만 원 이상 주문해야 무료 배달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빅맥 세트 6개를 주문했더니 총 비용은 5만 1,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사면 4만 3,200원이면 됩니다. 배달비 3,000원을 아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장 주문보다 7,800원을 손해봤습니다. 매장 메뉴의 가격은 세트당 7,200원이지만 배달 메뉴 가격은 8,500원으로 다른 이중 가격 때문입니다. 이중 가격은 일부 커피 업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매장보다 배달에서 500원 비쌌습니다. 버거킹도 와퍼 세트의 배달과 매장 간 가격 차가 1,400원에 달했고 KFC도 3월부터 이중 가격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중 가격을 알게 되면 배달 주문하기 망설여진다는 반응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고민을 좀 하게 되고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메뉴를 아예 고르는. 소비자가 이중 가격 자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주문과 매장 구입 가격이 다르다는 걸 주문, 결제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배달비와 음식값 분리 고지 등 소비자의 오인을 막을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난청이 있어도 보청기 끼기 꺼리는 분들 있죠. 대신 안경을 써보면 어떨까요? 모자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에 나온 이색 제품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채 산에 오릅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뒤 다름 아닌 모자에 연결합니다. 모자의 넓은 층으로 태양열을 모은 뒤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경도 색다른 변신에 나섰습니다.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안경이 주변 소리를 흡수한 뒤 귀 쪽에 있는 스피커로 소리를 증폭시켜 들려줍니다. Basically, it's amplifying only in the direction that you are looking at, and then you have some speaker at the back of the temple that are delivering the sound directly to your ears. 쓰기만 하면 근시와 원시, 노안 등에 맞춰 초점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안경도 있습니다. 모두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에 이파에서 선보인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반지를 끼고 자면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해주는 스마트 반지도 세계 최초로 등장했고, 목걸이나 브로치로 착용하면 20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하고 AI가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초소형 녹음기도 선보였습니다. Toda la charla, el discurso o el evento al que haya acudido. Sin importar el idioma, él me hacía la transcripción y me guardaba el audio. Pero lo que en realidad me rompía la cabeza es que él me hacía un...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7년 뒤 8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우려와 달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자상을 입은 남성이 4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다니는 등 말 그대로 대란만 없었을 뿐이었죠. 어린이 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으로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환자가 없는 텅 빈 구급차들이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밀려드는 환자와 구급차로 바쁜 시간대지만 환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산합니다. 30분 동안 응급실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들어오는 구급차는 단 한 대 불과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던 겁니다. 일단 혈액 검사 응급실 통해서 하라, 가까운 데 가보라고 해서 온 건데도 이제 어떤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해서 거긴 아마 여력이 있을 거니까. 간신히 응급실만 연 병원이 부지기수였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지난 연휴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덕에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좀 뒷받침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올해 추석 민심을 바라보는 여야의 진단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분노, 원성이 높아 심리적 정권 교체 초입 단계에 와 있다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에 매진하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정쟁함한 치동을 걸고 있다며 불만이 많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성이 가득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이미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 단계까지 왔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 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매진하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한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를 거론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 술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쟁 프레임 만드는 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심리적 탄핵을 넘어선 민심을 확인했다고 전했고 개혁신당은 국민들 소원은 김 여사 그만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 부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찬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를 되돌리는 게 정치개혁이냐며 반대. 결국 지구당 부활은 정치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정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이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금 모금과 유급 직원을 둘 수 없는 만큼 원외 인사와 정치 신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지역당의 부활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치 신인과 뿔뿔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한 대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대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패 온상으로 여겨졌던 지구당 제도를 20년 만에 부활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데다 한동훈 대표의 당장악을 막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예. 이게 정치개혁이다. 네. 뭐 이건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네.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반발이 심할 거예요. 당 대표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잣대와 추석 민심을 들은 한동훈 대표와 여권 잠룡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구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대화 얘기가 바로 정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인데 땡땡땡 신경 안 쓰는 상남자. 뭘 신경 안 쓴다는 겁니까? 바로 지지율입니다. 아하. 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를 기록했고요. 이후 공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최대한 의연한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 그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뭐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그게 여론이라면 좀 신경을 쓸 필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인 국민의힘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동반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 애가 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멘트다. 미스 코리아가 나는 미모 평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정부하고 차별화를 도운 것도 바로 이 여론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눈에 띄는 소득은 없지만요. 한동훈 대표 추석 연휴 내내 의료계와 접촉하며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 판단인데요. 한 대표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면 정치적 입지와 지지율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또 좀 가보죠. 민주당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일 대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선 다음 달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 전체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말고는 사실상 대선 주자가 안 보이긴 합니다. 네, 정치권에선 이 대표 1심 판결 직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돌아오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노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여기에 지난 대선과 2022년 당권 경쟁에서 이 대표와 맞섰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단체 메시지를 오늘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이 대표 1심이 현 체제를 공고히 할지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잠시 멈췄던 여야의 대치 국면 또다시 시작이 되겠죠. 네, 당장 내일 본회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 미뤄졌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건데요.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본회의 불참,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필리버스터가 효용성도 없이 사안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실행된다면 최소 3박 4일간 밤샘 토론이 또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커뮤니티도 다양하고 관리비도 줄일 수 있어서 큰 단지 아파트들이 인기죠. 그래서 요즘 여러 단지를 묶어서 재건축하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지마다 입장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통합이 꼬이면서 되레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4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들입니다. 4개 단지가 모여서 재건축을 하는데 1,400여 가구가 최고 50층 2,300가구로 탈바꿈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해 통과됐습니다. 속도를 내나 했지만 지난 7월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이 시작되자 통합 추진위 측과 단지들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고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건데 결국 통합은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땅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에게 너무 터무니없이 그게 고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임대 세대를 다 몰아놨어요. 양쪽이 반대가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갈등만 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문단을 파견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상황도 비슷합니다. 통합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돼 여러 단지가 손을 잡았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분당 아름마을의 이 3개 단지는 통합을 추진했지만 역 주변 단지 배치에 갈등이 생겨 갈라섰고 상록마을 2개 단지도 결국 단독 재건축으로 틀었습니다. 통합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소유주의 권리 확보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맞지 않은 거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하면 공사비를 약 11%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 이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신속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기를 전달해줄 송전솔로가 없어서 전기를 못 쓴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주민들이 변전소나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주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지만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막 세우기 시작한 송전탑 뼈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탑 위 건설 근로자들과 크레인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한국전력이 2036년까지 매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 전력망 규모만 약 1,700서킷킬로미터입니다. 지난 10년간에 무려 5배 수준입니다. 발전 설비가 55% 늘어나는 동안 송전선로는 겨우 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곳 동두천 양주 송전선로 구간은 예정보다 68개월 지연됐습니다. 전자파,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상 문제도 실제로 피해자한테 해야죠. 갑자기 내 재산권이 날아가 버리고 뭐 건강권 침해, 항공권 침해 모든 걸 다 뭐 국민 기본권을 다 뺏겨 버리니까. 경기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 지역의 전기 공급을 늘리려면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반대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전력 설비 확충 지연에 따른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곳곳에서 차질을 빚자 정부는 전력망 주변 주민 지원금을 20% 가까이 올리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현금 해법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비판도 큽니다. 총리실 산하에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둬 해결책을 찾는 특별법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나 이제 민간 기업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 송배전 망을 연결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전 설비 계획 시 전력망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입지 선정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하루에 연탄 200만 장을 찍어내던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연탄을 떼는 가구가 없냐고요? 있죠.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와 지자체의 개발 계획 또 누적된 적자 때문인데 이제 서울에서 연탄이 필요한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이나 충청도 내에서 연탄을 구해와야 합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삼천리 연탄 공장입니다. 폐 연탄이 널브러져 있고 포크레인이 윤전기를 끌고 갑니다. 56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연탄 수요가 줄면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또 그 저소득층들이 많아가지고 연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운송 거리가 멀고 또 인건비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연탄 가격은 좀 상승될 거를 알고.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입니다. 70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연탄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매년 오르는 연탄 가격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1년에 한 1,200장 정도 떼면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어요. 연탄은행에서 뭐 그만큼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은 1년에 뭐 한 500장은 사서 쓰는 것 같아요. 실제 지난해 기준 연탄 사용 가구 중 연탄 쿠폰 수혜 가구는 57%에 불과합니다. 도시가스를 깔면 편하겠지만 연탄보다 비싼 가스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땅 주인의 허락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도시가스는 안 되는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생각은 해죠. 아유,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좋겠다. 연탄 가구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 힘든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민속놀이를 즐기거나 고궁 산책을 하며 긴 연휴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추석 연휴의 모습 김문영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부채질을 하면서도 부모와 아이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추석에 빚는 송편 모양으로 비누를 만들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살짝 얇고 그런데 이거 클레이를 만드니까 살짝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밌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를 접은 아이들은 한복저고리와 소매의 모양을 배웠고 소시적에 잽싼 몸놀림을 뽐낸 어른들은 추억의 골목놀이를 회상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하니까 제가 지금 동심이 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또 이거 되게 잘했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제 마음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전래놀이 한판 대결도 볼거리입니다. 투호의 팽이치기, 제기차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대결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와 한가위배 씨름대회는 외국인들의 발걸음까지 붙잡았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무료로 개방한 궁엔 왕실 문화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왕세자의 집무 공간인 경복궁 개조당도 지난해에 복원을 마쳐 연휴 기간 내내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에 가족 나들이까지 마음만큼은 한가위에 걸맞게 더욱 풍성해진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요즘 전통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젊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십 년 된 가게들이 사라진 전통시장 골목마다 20, 30대 젊은 사장들의 개성 있는 가게들이 앞다퉈 들어오고 있는 건데 덕분에 손님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신발가게 옆에 화려한 간판의 음식가게가 눈에 띕니다. 퓨전 일식과 하이볼. 일반적인 전통시장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메뉴를 팝니다. 시장 골목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봐도 이렇게 독특한 느낌을 주는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게 사장도 손님도 대부분 이른바 MZ세대입니다. 60년이 넘은 신중앙시장에 이렇게 젊은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불과 2년 전부터입니다. 청년몰처럼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을지로와 신당동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이곳까지 상권이 팽창한 결과입니다. 원래 50년 전통이 있었던 순댓국집 자리였는데 그런 공간에서 좀 새로운 걸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상인들도 새로운 젊은 사장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메뉴가 들어오면 더 여기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이 시장에 입점한 39세 이하 청년 상인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젠 MZ세대 상인 회장도 등장했습니다. 추진력, 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범함 그런 게 있습니다. 점점 이제 상인 회장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게 좀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힙지로를 탄생시킨 MZ세대의 레트로 열풍이 도심 한가운데 전통시장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능올림픽의 최상위 후원사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 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합니다. 엿새간의 열전 동안 49개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등을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이 금메달은 저 혼자 해낸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선수단은 특히 IT와 로보틱스, 전자제어를 비롯한 미래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설계자로서 이제 정말 많은 장비들을 직접 설계하면서 저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폐회식에는 국제기능올림픽 후원사인 삼성전자 대표 자격으로 이재용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수여하고 선수단의 셀피 요청에도 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회장은 젊은 기술 인재가 흘린 땀방울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2007년부터 삼성 기능올림픽 사무국을 두고 기능올림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한여름도 아닌데 폭염특보는 다시 확대됐습니다. 서울이 폭염경보로 격상되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37.2도, 정읍과 경주도 36도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늦더위는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전남 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인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된 뒤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는 36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서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